파리 생제르맹의 리그 두 번째 경기가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음바페, 덴벨레가 후반에 투입되었으나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점유율만 높고 또 비효율적인 축구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혹평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경기 내내 이강인에게 공이 많이 오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의 볼터치 횟수는 51분간 겨우 27회에 불과했습니다. 81분간 87회에 달했던 지난 로리앙전과 분명히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패스를 시도한 횟수 자체도 59회에서 19회로 급감했습니다. 볼터치, 패스 시도 모두 출전 시간에 따라 90분당 평균값으로 비교하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주로 호흡을 맞췄던 파비안 루이스와의 호흡도 어긋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강인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기회가 왔을 때 곧잘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슈팅으로 이어진 키패스는 2회로 이날 팀 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크로스는 4개 중 절반을 성공시켰고 패스 성공률은 79%를 기록했습니다. 다소 아쉬운 활용법 속 이강인은 후반 6분 만에 칼교체됐습니다. 실제 많은 전문가들은 루이스와 이강인의 호흡이 맞지 않았고 루이스가 패스 미스가 잦아 흐름을 너무 많이 끊어먹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푼 메르카토는 이강인에 대해서는 매우 활동적이었다. 전반 내내 소유권을 잃지 않고 역습의 속도를 더할 수 있었다. 드리블 기술로 툴루즈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도움이 됐다. 그는 PSG의 볼 소유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다. 그는 경기 초반 결정적이고 효과적인 플레이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라며 비교적 일찍 교체된 부분을 주로 지적했습니다. 반면 루이스에 대해서는 빨리 교체될 때까지 다소 애매한 플레이를 펼쳤다. 패스에서 오류가 있었지만 큰 실수는 없었다. 경합에서는 절반 정도를 이겼다라며 큰 실수를 하지 않은 부분이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전술적으로 이강인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변칙 전술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왼쪽의 링카가 변칙 3백의 핵심으로 왼쪽 윙백으로 출발하였지만 왼쪽 센터백으로 변형되고 오른쪽의 하키미가 윙백이 아닌 오른쪽 윙포워드까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전술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왼쪽에 위치한 이강인이 공격의 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의 빈 공간을 수비하는 지나치게 수비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이강인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였고 파리 생제르맹 팀 전술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실패작이라고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마요르카 감독도 이강은 왼쪽 윙백처럼 사용한 적이 있는데 공개 인터뷰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강인을 지나치게 수비적으로 활용한 엔리케 감독이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전 많은 언론들이 예상했듯이 교체를 시킬 때 비티냐를 빼고 이강인을 중원으로 내렸으면 될 것을 이강인을 뺀 점에 대해 다들 이해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현지 매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전술이기도 했던 이 그림이 나오질 않은 것입니다. 전방에 음바페, 덴벨레 등이 포진하면 이강인의 날카로운 패스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으면 되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이강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풀타임을 소화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아니라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되질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빼고 비티냐를 중원으로 내리는 선택지를 택했습니다. 이강인을 살리는 대신 비티냐를 택한 것이다. 경기 내내 왼쪽 측면에서 호흡을 맞춘 파비안 루이스와도 패스 타이밍, 동선 등이 엉키기도 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는 절대 함께 뛰질 않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현지에서도 주목했던 지난 개막전 활약을 돌아보면 이강인의 활약을 지속적으로 극대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측면 공격수로서 주전 등극이 기정사실이 된 음바페, 덴벨레가 동시에 돌아온 데다 비티냐를 중원으로 이동시키고 이강인을 뺀 엔리케 감독의 선택까지 돌아보면 향후 입지에 대한 불안 요소도 남기게 됐는데요. 출전 시간이 짧았던 데다 볼터치 횟수 자체도 적었다 보니 현지 평점도 낮았습니다. 프랑스 레퀴프 평점에선 단 3점을 받았습니다. 선발로 나선 선수들 가운데 유일한 최저 평점이었습니다. 함께 후반 6분 교체된 루이스는 4점으로 이강인보다 그나마 높았습니다. 푼메르카토 역시 평점 5.5점을 줬습니다. 매체는 매우 활동적이었고
역습 상황에서 속도를 더했다. 드리블로 여러 차례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지만 골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일찍 교체됐다고 평했습니다. 풋메르카토 평점 역시 최저 수준의 평점이었는데요. 위카 에르난데스가 5점으로 가장 낮았고 이강인과 루이스가 5점이었습니다. 기록을 기반으로 한 매체 평점에선 그나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한적이었던 출전 시간과 볼 터치 속에서도 드리블이나 키패스 등을 선보이며 평점을 높였습니다. 폼몹에선 7점을 받았고 소파스코어는 6.8점, 후스코어드닷컴은 6.47점을 각각 받았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팀 내에서는 중위권 정도였습니다. 스탯적으로 볼 때 중간 정도의 활약, 준수한 모습이었는데 동료와의 호흡이 맞지 않았고 왼쪽에서 지나치게 수비적인 역할에 치중하다 보니 제대로 된 이강인의 강점을 볼 수 없었다는 평가가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풋메르카토는 경기 최우수 선수로는 PSG 선수가 아닌 툴루즈의 자카리아 아부크라를 선정하며 그의 활동은 아슈라프 하키미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안겼다. 오늘 저녁 경기장에서 다시 한번 결정력을 발휘해 그의 팀이 홈에서 귀중한 승점을 낚아채도록 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PSG 선수 중에서는 마누엘 우가르테, 에메리, 마르퀴뇨스, 밀란 슈크리니아르가 7점을 받으며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강인에게는 선발 11명 중 가장 낮은 평점인 5.5점을 줬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에 대해 매우 활동적이었다. 전반 내내 소유권을 잃지 않고 역습의 속도를 더할 수 있었다. 드리블 기술로 툴루즈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도움이 됐다. 그는 PSG의 볼 소유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다. 그는 경기 초반 결정적이고 효과적인 플레이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 음바페는 투입되자마자 왼쪽 측면에서 불을 지폈고 PSG의 리드를 안겼다라며 이강인이 좋은 활약을 했음에도 음바페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풋메르카토를 제외한 다른 통계 매체에서는 이강인의 활약을 그리 낮게 평가하지 않았기에 당장 입지가 불안해지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서는 이강인에게 평점 6.47점을 주며 선발로 나선 공격수와 미드필더 중 에메리 곤살로 하무스에 이은 세 번째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도 이강인의 평점 6.8을 부여했는데 루이스와 하무스, 하키미, 돈나룸마 등이 이강인보다 더 낮은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PSG도 이강인도 아쉬움만 잔뜩 남긴 2라운드가 됐는데요. 다음 경기는 오는 27일 오전 4시 랑스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매체들이 이야기하고 예상했던 것처럼 중원에서 덴벨레, 음바페를 확실하게 지원하는 창조적 미드필더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나은 창조적 미드필더를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는 엘리케가 이해가 되질 않는 상황입니다. 로리앙, 툴루즈를 상대로 승점 1점씩 밖에 가져오지 못한 점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데요. 경기력이 안 좋았어서 꾸역꾸역 승리해서 승점을 챙겼어야 했는데 점유율만 가져오고 무척이나 비창조적이며 비효율적인 경기를 한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다음 경기에도 동일한 경기력이 나온다면 정말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